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돈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가 한 교육 플랫폼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자녀교육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미팅 요청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제가 쓴 책이 제가 10년 동안 학원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만 10년 동안 학원 운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학원을 시작했던 이유도 있었고,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그만뒀거든요. 학원을 그만두게 된 이유도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일. 누군가한테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한테는 내가 뭔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시작했다가 사명감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저는 처음에 사실 티칭할 때는 저도 생계를 위해서 어떤 저의 이득을 위해서 영어 티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그 일이 되게 재밌었고 또 재밌다 보니까 잘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고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게 그 일을 제가 20년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진 않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는 영어라는 도구가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할 건 없는 20대에 정말 어떤 밑바닥 가난한 어떤 그런 형편에서 중산층까지 올라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10년 학원 운영을 했는데 제가 세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어라는 도구에 대한 확신. 이 영어라는 도구를 아이들이 손에 쥐면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향해서 정말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대학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 대학이라는 곳을 거치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저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시간과 어머님들의 돈을 절대 저는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그런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 상태가 지금 좋거나 좋지 않거나 투명하게 오픈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은 학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게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걸 투명하게 오픈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조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이 꾸준히 잘 됐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영어라는 것과 대학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저의 확신으로 고객들을 설득해서 이제 이끌었던 거죠. 그리고 학원을 그만둘 때쯤에는 이제 몇 가지 저한테 변화가 생겼는데 7년 차를 채우고 나서 갑자기 학원을 이제 이전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인테리어를 했고 프로그램 시스템 완벽하게 구비를 해서 이사를 갔고 막 그전에도 대기가 있고 잘 됐으니까 이제 정말 더 잘 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처음으로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망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사실 그전까지는 학원하면서 저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 3년 한 거 제외하고는 뭔가 한눈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부동산 투자 한 번 안 하고 주식을 한 번 안 하고 정말 오로지 학원만을 위해서 평일 정말 퇴근도 없이 주말도 없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처음으로 뭔가 나에게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때 세일즈, 마케팅, 부동산 교육 같은 것들 받으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제가 현실의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현실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세상의 특징은 뭔가요? 돈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을 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 그 원인을 타고 들어가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벌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잘 산다는 개념을 돈의 어떤 그런 지표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원하는 건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건데, 진짜 중요한 이 돈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미국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돈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잘 살려면 돈과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치니까 내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 수업을 시작해요. 저희 학원 아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함께 읽었던 책이 자본주의라는 책,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을 읽고 아이들을 설득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단 좋은 대학에 가서 애들이 원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물론 이 위에 다양한 사자 직업도 되면 좋지만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들이 대기업 공무원을 너무너무 원해요. 거의 80, 90% 아이들은 다 이걸 원하는데,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때 한참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그 투자 커뮤니티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 대부분이 대기업과 공무원 출신들이었어요. 어떤 얘기죠? 이분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마치 이 좋은 대학에 거쳐서 이 직업만 거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절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든지 그 직장 생활이 나를 평생 보장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또 이제 어떤 제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 교육.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 네,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이 미국의 이제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19세기경에 이제 누가 창의력을 죽이는가라는 켄 로빈슨 경이 쓴 누가 창의력을 죽이는가에 이제 나온 이 내용인데, 19세기경에 그러니까 산업화가 한참 이루어지던,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던 시기에 사실은 그때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현재 공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리더십 교육, 그러니까 귀족들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전의 시대에는 리더를 길러내는 교육을 하는 게 진짜 이제 좋은 교육이었는데, 이것이 교육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를 길러내는 이제 공교육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결국 무언가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생각을, 뭔가 내 생각을 표현한다거나 뭔가 창의력을 기른다거나 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과업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고, 정확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이런 게 사실은 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세상에 나오면 어떤지 알아요? 세상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좋은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회사에서는 이 창의적인 인재를 원해요.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원해요. 근데 창의적인 창의력과 이 문제 해결 능력은요,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뭔가 창의력을 길러야 되라고 하면은 갑자기 창의력 학원이 등장해서 그런 학원의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사고력. 그러면 사고력을 기르려면 무슨 또 여기다가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은요, 절대 학원에서 길러지지 않아요. 이거는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실제 어떤 생활의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고 틀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 우리가 이제 현재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는 기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의력이라는 걸 기르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창의력을 기르려면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틀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틀리는 거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틀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틀리고 정답만을 찾는 방식으로는 세상이 원하는 뭐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를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특히 약한 게 이 자기 주도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누군가 결정해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하라고 주어지는 일을 하고, 학원에 와도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의사결정력을 갖기도 어렵고, 자기의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힘도 사실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학교 교육 아니면 학원 교육, 교실 교육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도 알았어. 그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이 대기업, 공무원 이거를 간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지금 뭐 속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인 누군가 현대병증은 속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봐서는 사실 되게 괜찮죠. 뭔가 되게 안전할 것 같고 안정적일 것 같고. 근데 이런 거예요. 안티프레질이란 책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안티프레질에 따르면,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 칠면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은행에 다니는 이제 어떤 두 형제, 한 명은 택시기사, 한 명은 은행원인데, 은행에 다니는 이 사람은, 인재팀에 전화 한 통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자기가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는 어떤가요? 택시기사는 하루하루를 내가 삶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면 매일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잘 극복해낼 수 있는데, 이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은 인재팀 전화를 받으면 이제 뭐 한 50세 정도? 이때 만약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사실은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내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뭔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되게 프레질하게 거기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약간 단단한 마음, 내가 뭔가 어떤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그걸 딛고 일어서는 힘, 이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런 힘을 기르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르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그거죠. 보통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사수를 보면 나도 이때쯤 되면 뭔가 나에게도 저런 위기가 오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를 다니시고 나면 그때부터 되게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들하고 뭘 해봤냐면, 처음에 좋은 회사 입사한 걸로 이제 기준해서 그 연봉을 10년 동안 모으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이들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한참 부동산 상승장이 막 이렇게 심하게 이어질 때였고, 아이들이 대기업을 다닌다고 계산하고 연봉을 10년 정도 모아도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에 20년 된 그 아파트 한 채를 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집값 올랐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데, 정작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컸을 때, 성인이 됐을 때 10년을 모아도 우리 동네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노동 수입만으로, 우리가 이런 노동 수입만으로 뭔가 이제 그렇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 부모님께서는 옛날에 내가 자라던 시대에 좋았던 직업을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권하는데 이런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질문은 같아도 답이 달라질 수 있어.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성장하시던 시기에 제일 이제 좋은 직업은 뭐였니? 그럼 옛날에 좋은 직업이 지금은 더 이상 선호하는 직업이거나 지금은 더 이상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거의 내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조언하는 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옛날에 살던 세상에 좋았던 게 지금 현재는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특히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몰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대하냐면 이 교육의 결과가 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이 배우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부유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월급이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는데 월급이 30만 원 정도가 이제 올랐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년 동안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2년 동안 풀타임 스튜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놓은 돈을 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씩 제가 만약에 1년을 모으면 얼마예요? 360이에요, 여러분. 2년 모으면요. 720이에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까먹은 돈이, 그때 제가 까먹은 돈이 4천 이상 썼을 거예요. 4천 이상 썼고, 기회비용. 제가 벌 수 있던 돈까지 계산을 하면 이게 한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 수 있었던 돈을 학교를 다니라 벌지 못했고,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이제 그거를 생활비로 쓰느라고 다 털어 쓴 거죠. 근데 1년에 360만 원씩 추가로 벌어가지고 이 1억을 언제 충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부의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미비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교육의 결과가 부가 아니라 부의 결과가 교육이에요. 이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국가의 상황이 부유해지면 그에 따라서 교육의 수준이 사실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 수출국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나라들이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아졌어. 그러면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 그 외국의 유명 대학들에 분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 외국 학교 분교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학교에 분교들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석유를 팔아서 만든 그 돈을 교육에 지출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내가 교육을 받았다고 부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부유해지면 교육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부의 결과가 교육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돈을 버는 동안 얻게 되는 배움이 진짜 배움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결과가 부가 아니라 부의 결과가 교육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막 그렇게 몰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 교육이라는 건 주로 학원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가장 조금 그냥 답답했던 사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00 정도 이제 소득이에요. 근데 아이들 둘을 키우거든요. 아이들 둘을 키우면 이제 보통 꼭 필요한 것만 저는 사교육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영, 수, 과 네 과목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등 기준으로 한 명당 100만 원은 써야 돼요. 아이들 둘이니까 사교육비만 200인 거죠. 자, 그리고 애들 먹이고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투자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모님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자라던 세상과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근데 내가 마지막 배웠던 교육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내가 배웠던 그 과거의 지식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사실은 너무 위험한 거죠. 왜냐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질문이 똑같은데 답이 달라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나한테 먼저 투자를 해서 내가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요즘
부모님들이랑 말이 잘 안 통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세상도 빠르고 부모님들보다도 훨씬 더 접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뭔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엄마 아빠가 옛날의 경험이나 옛날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설득한다고 하면 사실은 설득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먼저 투자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아시고 어떻게 내가 아이들을 이끌어가야겠다는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방법인데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으시죠? 저는 독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책을 읽는 것도 사람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하시는데 만약에 책의 어떤 그런 선정이 조금 고민되시거나 뭐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어떤 책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만 읽는 것보다도 이거를 올바른 관점으로 이 해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서는 혼자 하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대표님께서 지금은 굉장히 잘 되셨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읽으신 거예요. 그 책 한 권을 딱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 그래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투자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어떤 무언가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4억 빚을 진 빚쟁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고 그걸로 뭔가 인생 역전됐다. 특히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 지침서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책 한 권을 읽어서 잘못된 투자로 4억 빚을 지게 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읽는 게 자칫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해독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알겠어. 나한테 투자하는 것도 알겠고 책 읽고 뭐 해독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혼자 잘 할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 제가 듣고 있는 저도 수업이 있어요. 제가 하는 수업도 있고 제가 듣는 수업도 있는데 3년째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저희 멘토님의 수업이거든요. 독서 코칭 수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진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소개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했던 다뤘던 책이 욕망의 진화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책이 페이크 투자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던 책이 오늘 했던 책이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은 자기계발서만 읽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세네카의 행복론도 있었군요. 네, 세네카의 행복론.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월트 아이작인가? 그분이 쓰신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오늘은 다뤘거든요. 그래서 뇌과학, 경제, 그 다음에 고전, 이거 세네카는 고전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일론 머스크,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혁신가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풀이를 해주시는데 좀 삶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데 정말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하는 독서 모임에 오셔서 함께 그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함께 좀 이렇게 나누시면서 배움을 얻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은 누구나 해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겠다. 뭔가 삶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변화라는 거를 만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서부터 내가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고 변화라는 건 현재 내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를 역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은 되게 저항이 많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스스로 방향성을 좀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당신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당신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만약에 여러분한테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의 당신의 모습이 되라라고 여러분을 푸시하고 자극 주고 뭔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발전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동기를 이끌어내고 지속하기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은 분이라면 나를 자극하고 나한테 푸시하고 나한테 최고의 모습이 되세요라고 나를 막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혼자서 이걸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알려준 적이 없는 돈의 비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데 정작 우리는 이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지식을 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나도 틀린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틀리게 배우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벌었으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내 수입을 높이는 거 그리고 그 높인 수입을 벌어들인 수입을 내가 잃지 않고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multiply 더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이거를 잘 레버리지를 써서 뭔가 얘를 더 불리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시간과 노력을 써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왜냐면 많은 것들이 사실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대물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 돈에 대한 습관, 돈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배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